허재영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2월 28일 날 네, 금요일 날 법원에 갔다 왔다면서요. 네, 제가 뭐 죄지어서 갔다 온 건 아니고 뭐 팀장님 때문에 좀 간 따라해보고 거였어요? 싶었쌈. 저야 뭐 나도 재판정에 한번 출석해보고 싶었어. 자기 하는 동안 재판 이 법원을 그냥 네.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이걸 참 농담으로 할 얘기도 아니었다. 사실 선배는 되게 하여튼 힘들게 왔다 갔다 하셨던 건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멀어서 힘들었죠. 그랬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팀장이 너무 멋있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아무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지금 이제 조작 사건으로 이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재판정의 증인으로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 유우성 씨가 지금 피고인으로 있는 그 사건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그 사건. 곧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변호인들이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변호인 쪽 그러니까 유우성 씨 쪽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거였고 어땠어요? 그 법정에서 못 됐어요. 아주 나쁜 신문이었다고. 아니 검사가 어땠냐니까 그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자로서 취재 차원에서 법정에 간 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을 해보니까 어땠냐고요, 기분이. 처음엔 사실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출석해서 가운데 서보니까 떨리죠? 내가 무슨 죄인이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말도 막 더듬고 하여튼 약간 창피했어요. 근데 저는 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못했어요. 뭐냐면 그 검사께서 이문성, 이시원 검사가 이제 저의 여러 보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건 이래서 편파적이고 이건 이래서 편파적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그 증언 받아온 것도 뭔가 의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 보도가 의심스러우면 이문성, 이시원 검사께서 직접 중국에 좀 다녀오시라. 직접 가서 공안국 관계자를 만나고 와서 제가 취재해 온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 책상에만 앉아 계시지 말고 다녀오시면 금방 허재연의 편이 되실 거다. 뭐가 그렇게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허재연 기자의 입장이라든지 생각을 말하는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만 다투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저는 토요판 팀장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고요. 네, 팀장님을 닮고 싶어서 재판정에도 한번 같이 다녀. 네, 팀장님의 영원한 딸랑이가 되고 싶은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예, 오늘 8회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 끄세요. 거기서 소리. 오늘 토요파 8회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이제 3월 6일인데요. 오늘은 노동자에게는 조금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 노동자였죠.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고 황유미 씨의 사망 7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노동자 동지들께서도 그의 이름 석자를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그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일반 관객들에게 처선을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요팟에서는 탐욕의 제국을 직접 취재하고 그 주인공들을 또 인터뷰하고 돌아온 토요팟 팀의 팔방미인, 편집이면 편집, 취재면 취재, 기사 작성이면 기사 작성 모두 다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김민경 기자와 함께 탐욕의 제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시시 제 옆에서 웃고 있는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일단 탐욕의 제국이 어떤 영화인지 그거부터 좀 일단 소개 좀 그래요. 저도 궁금해요. 탐욕의 제국이 어떤 작품인지. 네, 저희 또 하나의 약속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 하나 약속은 아까 소개해주신 그 황유미 씨와 그 가족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면 이 탐욕의 제국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셨던 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이제 한 2년여 동안 촬영해서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2년이나.
네. 촬영을 했어요. 2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오래 굉장히 촬영하셨고, 편집에도 굉장히 시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지요. 그 5분들은 모두 다. 예, 근데 이 안타깝게도 지금 5분 중에 살아계신 분은 2분밖에 안 되시는데요. 그 돌아가신 분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황유미 씨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황민웅 씨라고 이 삼성반도체 같은 기흥 공장에서 일하셨던 이 황민웅 씨도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요. 정혜정 씨의 남편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처음에 나오는데 중간에 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이윤정 씨라고 뇌종양 진단으로 이제 영화 중간에 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포일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분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이 많이 마음이 영화 볼 때 많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래서 첫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냥 사실 좀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갑작스럽게 좀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까 생존해 계신 2분은 한 분은 이제 한혜경 씨라고 이분은 삼성전자 LCD 이게 반도체 공장하고 굉장히 과정이 유사한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시다가 역시 뇌종양이 생기셔서 지금 수술 후에 장애 1급 판정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다음 제가 만난 분이 이제 박민숙 씨인데 이분은 이제 유방암으로 지난해까지 치료 받으시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 탐욕의 제국에서 다루고 있는 삼성 반도체 피해 노동자분들은 모두 5분이신데 네. 그분은 이제 그중에 2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3분은 돌아가셨고 피해 노동자가 5명이란 게 아니고 이 다큐멘터리 네,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훨씬 많죠 피해자분들은. 그럼요. 그렇죠. 피해자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저희가 반올림이라고 부른 단체에 제보된 것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소치죠.만 보면 일단 뭐 삼성전자 반도체나 LCD 같은 삼성 계열사에서 직업병 제보 온 것이 193명인데 그 중에 벌써 73분이 돌아가신 상태고요. 이제 뭐 삼성을 떠나서 관련 이제 사업장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나 전자 이런 거 다 총틀어서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곳까지 포함을 하면 현재 제보 온 곳이 243명이고 돌아가신 분은 92명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보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탐욕의 제국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또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또 토요팟의 진행자인 허지영 기자도 한 3년 전, 4년 전쯤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도했었는데 취재를 많이 했었죠. 예. 도대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뭐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다툼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것이 뭐 그래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일반 노동자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전직 엔지니어들 그리고 과장급 엔지니어들의 어떤 당시의 그 근무 환경에 대한 폭로를 제가 이제 듣고 2010년도 봄에 그때 제가 기사를 한번 썼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그 엔지니어들 혹은 그 고위 관계자들 증언이 나온 거는 허재영 기자 보도가 처음이었죠. 그랬죠. 그때 참 용기를 내주신 분들 덕분에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증언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사실 이제 기술자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잘 전문적인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뭔가 좀 약간 반박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 엔지니어급들이 이제 증언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대요? 얘기를 이제 들었었던 바로는 그 당시에 이제 황유미 씨나 이런 분들이 근무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기흥 공장에 근무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때 그 당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여러 가지 뭐랄까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스 누출, 유해가스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겐 그러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엔지니어들에게만 그냥 문자로 통보돼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반도체 이제 제조 원료인 웨이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얀 원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뭐 CF라든지 광고라든지 혹은 뭐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죠.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뭔가 CD처럼
똥처럼 생긴 거. 저도 이제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긴 거라는 거는 대충은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화학 재료들을 많이 쓰는데 화학 약품들을 예예. 아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연기 같은 건데 그런 화학 연기가 막 발생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아, 사람 몸에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네. 또 하나 중요했던 증언 하나는 네. 그 뭐랄까 이제 기계가 이제 오작동이 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터락을 이제 걸어 놓거든요. 그 자동으로 뭔가 오작동이 되면 딱 뭔가 락 기능이 발생해서 뭔가 위험 물질이 방출이 안 되도록 뭔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삼성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들의 증언은 이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다. 만약에 이제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은 네. 작업 속도는 당연히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일단 작업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끼리 생산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암암리하고 그랬는데 이 노동자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것이 어떤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되어서 백혈병 같은 바람 어떤 이게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폭로가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나왔었고 저희 한겨레가 보도를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탐욕의 제국에서 다 다뤄집니까?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이제 뭐 산재 신청하는 장면, 그다음에 삼성 이제 그 본관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 이제 이런 아무래도 좀 싸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분들의 이제 투병 생활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약간 좀 과학적으로 이제 왜냐면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저도 공부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히 다루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이분들 어떻게 일했었는지, 그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아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김민경 기자는 이게 오늘 개봉이지만 김민경 기자는 이미 봤죠. 이 다큐멘터리를. 이미 봤습니다. 뭐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소개글은 뭐 기사도 많고 또 홍보 자료도 많이 있지만 또 직접 본 김민경 기자는 이 탐욕의 제국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사실 힘든 이야기잖아요. 당사자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네.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그 감독님도 사실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취재 촬영을 했겠구나. 이분들이 쉽지 않게 여기 나왔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정말 진정성 있게 잘 그것도 너무 슬프니까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또 이제 있는 그대로 잔잔하게 잘 그려내서 이제 사실 이게 삼성 반도체 문제 투쟁이 시작된 지 좀 오래됐어요. 저도 일지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사실 이제 좀 조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사실 보면서 감정이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 이윤정 씨 돌아가신 장면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몸이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마지막에 그 영정 사진을 너무 예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운구차를 어떻게든 그 삼성 본관 앞으로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길에서 그냥 그 주저앉은 남편 표정이나 어떻게든 이거 좀 알리고 싶었던 항상기 아버님의 모습이나 보시면 어쨌든 네, 그 삼성이 무엇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많이 말하지 않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시정일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언니들이거든요, 다 주인공분들이. 특히 제가 만난 이제 박민숙 씨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에너지가 넘치세요.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제가 더 힘을 받고 그래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사진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항상 힘들어하거나 항상 뭔가 이렇게 움츠려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이다. 그냥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울고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김민경 기자가 워낙 친절하다 보니까 지금 막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막 스포일러도 막 나오고 네. 김민경 반전이 기자 있진 않으니까요. 네. 이야기만 쭉 이렇게 기다만 들었다고 들었으면은 충분히 이제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보셔야 돼요. 예. 그 얼마 전에 개봉한 또 하나의 가족, 그건 이제 영화였고 탐욕의 제국은 다큐멘터리인데 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개봉하는 시기가 관객들을 만나는 시기가 비슷하게 겹쳤어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의도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네. 뭐 워낙 편집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셨대요. 네네. 이 뭐 영화도 사실 제가 자원봉사 단역으로 출연한 게 작년 5월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작년 연말쯤에 개봉할 거라고 했는데 좀 늦어졌거든요. 개봉이. 여기 단역으로 나온다고요? 아니 또 하나 약속에. 누가? 김민경 기자가요? 뒷모습만 나와서 잘 안 보여요. 나왔어요? 저희 늑보로 썼는데 못 보셨어요? 저희 토요파에 늑보로도 썼는데. 네. 잠깐 우리 또 한겨레 기자들이 종종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기사 쓰려고 그때. 그러고 보니 그 영화도 한번 썼었네요. 예. 그래서 그때도 아무튼 했었는데 그것도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두 영화가 이렇게 입을 맞추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 말씀은 어차피 이제 편집 작업에 따라서 좀 개봉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하나 약속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제 또 개봉을 하니까 서로 힘을 주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예전에 삼성반도체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황상기 어르신도 자주 만나 뵙고 그랬는데 황유미 씨 아버님이죠. 아버님이죠. 네. 황유미 씨 아버님. 집 자체가 되게 그냥 속초 어디에 있는 되게 남루한 그냥 1층짜리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유미 씨 방이 있더라고요. 네, 유미 씨의 뭐 이렇게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나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유미 씨가 누워 있던 그 자리 이불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황유미 씨의 아버님인 황상기 어르신은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사실. 네,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되게 뭐랄까 귀여운 말투로 강원도 사투리로 이렇게 누군가를 되게 푸근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정작 그분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상처가 사실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실 그 밝은 에너지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사실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그렇죠. 분입니다, 사실은. 생때 같은 딸을,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구직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 가운데, 회사 가운데 한 곳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이 끔찍한 병에 걸려서, 무서운 병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그렇게 밝은 겉으로는 밝은 내색을 하지만 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 제목 탐욕의 제국이 좀 제목 자체가 좀 남다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사실 뭐 제가 인터뷰한 박민수 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제목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삼성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삼성을 가리킨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물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지점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삼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좋은 영향만 있으면 좋겠는데,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그것이 또 반영이 되지 않고, 이제 아마 그런 이제 모습들을 삼성공화국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좀 영화도 보고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삼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삼성이 어쨌든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삼성을 열망하는 우리들이 만든 또 하나의 제국도 은유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삼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그냥 우리들을 또 은유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삼성이라는 이 대기업에서 그 노동자들에게, 그 근로자들에게 안겨주는 그
뭐 쉽게 말해서 센 연봉이죠. 그렇죠. 센 연봉만 바라보고 삼성을 선망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삼성 반도체 이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혹은 그렇죠. 알면서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외면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민경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탐욕의 제국이라는 제목은 그 자체로 삼성공화국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런 어두운 진실은 외면한 채 그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네. 뭐 높은 그렇죠. 연봉 네. 이런 것만 쫓아가는. 쫓는 우리를 가리키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제목일 수도 있다. 네, 저는 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느낌이 좀 받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는 공화국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제국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기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삼성을 싫어하지 않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문제점을 계속 폭로하고 계속 지적하고 했던 건 이 삼성이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 민주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채찍질하는 기사를 쓴 것이지 이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는 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누차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저의 이 애정의 마음을 너무 몰라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갖고 하는 쓴소리입니다, 사실은. 네, 그걸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저는 오해 안 해요. 제가 인터뷰했던 박민숙 님도 7년 일했거든요, 기흥공장에서.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애증이래요, 삼성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일했던 7년 동안 너무 사랑했대요, 회사를 열심히. 그래서 어쨌든 난 여기서 평생 여기서 일해서 먹고 살 거니까 얼마나 애정 많이 쏟았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키울 텐데. 근데 탐욕의 제국 보도자료에 보니까 성과급 1000%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일반 기업에서 성과급 1000% 주는 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많은 돈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네. 그 노동자분들께서도 조건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여자 이제 소녀들이 이제 어린 성인이 되자마자 제일 많이 입사를 했던 거죠. 기흥공장도 보면 이제 막 입사했을 때 나이가 막 18, 19 이러니까. 그거 정말 안타깝게도 저번에 또 하나의 약속 개봉 당시에는 이 개봉관 이 축소와 관련한 뭐 외압이 있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탐욕의 제국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외압 논란은 좀 없었습니까? 아직 이제 막 개봉하는 단계라서 크게 두드러지지는 개봉관이 않았는데요. 근데 잡히긴 잡혔습니까, 이 영화가? 잡혔는데 이제 뭐 다큐멘터리요. 이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약속처럼 이제 뭐 우리가 자주 가는 아몽의 뭐 이런 곳은까지는 많이 가지 못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론 시사회 당시에 원래 이제 그 예정됐던 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약간 취소되는 중간에 그러니까 일이 있었습니까? 시사회 하기 전에. 근데 뭐 시사회는 다행히 무사히 잘 했는데요. 네네. 다른 곳에. 근데 그런 이제 약간 논란이 있어서 사실 이 또 하나 약속과 또 하나 이 탐욕의 제국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닮았거든요. 쌍둥이처럼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사람들의 펀딩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제 개봉이 어쨌든 기적적으로 된 것까지 되게 닮았는데 제발 이제 이후에 개봉은 그 개봉 이후의 모습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네요. 끝으로 탐욕의 제국 오늘 개봉하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노동자분들 혹은 청취자분들께 탐욕의 제국과 관련한 본격적인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더 해야 되나요 여기서? 네.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삼성 반도체 뭐 백혈병 문제로 시작한 황유미 씨 문제로 시작한 지금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건강권 문제는 뭐 반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우리 모두의 건강권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왜 그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근데 그거를 사실 모르고 너무 살았던 것 같아. 또 내가 젊으니까 아직 한창 일할 나이니까. 그래서 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뭐 이분들의 투쟁이나 이분들의 이제 그동안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제 지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일터는 건강 안전한지 나의 이제 내가 너무 일하느라고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회사에 당연히 요구해야 할 여러 가지 뭐 나의 안전, 노동 안전권과 관련된
그런 요구들을 내가 지금 회사에 잘 요구하고 있는지, 회사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이네요. 손흥민 팀장님, 저희가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언제든 공기가 안 좋습니다. 야근이 많아요. 휴가가 필요하면 당일날 휴가를 내도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얘기 왜 이제 하세요? 그런가요? 네. 예. 김민경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이 탐욕의 제국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하지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 또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나가고 또 일해 나가는 우리 일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김민경 기자는 또 올라가서 편집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죠. 이제 김민경 기자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계속 허지연 기자랑 함께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또 진행 맡고 있는 허재영 기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예, 이번 주에도 제가 또 재판정만 들락거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는데 팟캐스트를 만드는, 아직도 만드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가지고 팟캐스트 스튜디오 여러 곳들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팟캐스트의 오늘 정도 되겠네요. 팟캐스트의 오늘. 그렇죠. 네, 사실 우리도 지금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어떤 팟캐스트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냥 눈에 띄는 거 좀 공덕동에 가까이 있는 데를 그냥 갔고요, 사실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팟캐스트를 우리가 그 팟캐스트가 사실 나는 꼼수다. 열풍이 불면서 팟캐스트를 사람들이 들어보기 시작했죠. 그때가 2012년이었죠. 그렇죠. 2011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 말에 이제 그 방송이 끝났는데 대선과 다들 함께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낙검수가 끝나니까 야권도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제 뭐 팟캐스트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일부에서 했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단 말이죠. 팟캐스트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 그 숫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송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방송의 숫자들만 보면요. 네. 그 이제 팟빵의 통계입니다. 이 팟빵이라고 이제 그 팟캐스트 방송 이렇게 유통시켜주는 전문 채널 앱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유통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팟캐스트를 만들면 거의 대부분 여기다 다 사람들이 일단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집계를 한 걸 보면은 약 한 7천여 개의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운용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들이 7천 개. 그런데 이제 한번 만들었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안 하는 방송들도 물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나면 한 4천여 개 정도의 방송들이 꾸준히 많은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대단한 규모인데요. 4,000개면은. 그렇죠.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제작을 해서 팟빵에 올리는 방송 팟캐스트만 4,000개라는 거 아닙니까? 4,000개의 채널들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데요. 예전엔 낙검수 하나만 낙검수를 비롯하여 이제 그래봤자 한 10몇 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팟캐스트 프로그램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2011년 당시에 제가 문화부 미디어 담당 기자여서 낙검수 취재도 많이 했었고 팟캐스트 시장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 10위 안쪽에 보면은 그렇죠. 낙검수가 부동의 1위였고 10위 안쪽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상파 3사 라디오 프로그램. 그렇죠. 이제 그 녹음한 거를 팟캐스트에 올리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지 나는 꼼수다처럼 전문 팟캐스트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또 하여튼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졌던 현장일기라는 팟캐스트도 맞습니다. 허지연 기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방송의 숫자가 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대단한데요?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상의 이면, 그 현상은 어떻게 좀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팟캐스트 청취자 숫자는 분명히 줄은 건 사실이에요. 청취자 규모는 줄었다. 한 100만 명 정도 추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계에서는 낙검수가
최대 많이 들을 때는 막 동시 접속자 수가 막 500만 명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 회당. 예예예. 저도 그때 취재했던 기억나요. 그 회당 다운로드 숫자만 스트리밍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지 않고 자기의 그 모바일 기기에 다운받지 않고 듣는 숫자 빼고 다운로드 통해서 듣는 숫자만 한 회당 600만 정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 규모에 비하면 많이 적긴 하네요. 적긴 적어진 거죠. 그런데 네. 청취자 수는 줄었지만 그러나 나도 방송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거라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방송이 제작하는 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제작비가 얼마 안 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이크도 사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차마 시도를 못 해보다가, 이 가만 보니까, 마이크도 사실 그냥 휴대폰 그거 그냥 켜놓고 거기 녹음 기능을 해서, 그 방송해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뭐 좋은 마이크를 놓고 하지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자기 아이폰을 이용해서 혹은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녹음해서 그거를 적당히 이제 좀 그 잡음을 줄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잡음을 약간 좀 줄이고 가공 편집을 혼자 해서 올리면 만약에 본인이 그걸 다 알아서 한다면 제작비가 그냥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현장 일기 녹음할 때 마이크 없었어요.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제가 이렇게 들고 여기다 스피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음질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마이크 갖고 한 줄 알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휴대폰에 대고 통화하듯이 녹음하고 그랬었죠. 그런 또 제작 비화가 공개되는 네네네. 뭐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서버에 이제 이걸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서버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고. 그런데 낙검수도 그때 당시에 가장 고민 많았던 게 서버 비용이었거든요. 바로 그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서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팟빵이라든지 아이블로그닷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돈도 안 들이고 내가 방송물을 아무데나 올릴 수가 있고 이제 팟빵에다 이런 거 등록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막 찾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곳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곳에서 시간당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뭐 이렇게 내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5,000원이면 보통 팟캐스트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녹음하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한 15,000원 정도 비용이면 녹음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저렴하게 팟캐스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도전을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팟캐스트 처음 나왔을 때 2011년 한국에 처음 상륙했을 때 제가 팟캐스트라고 쓰고 독자들이 팟캐스트라고 하면 생소하니까 항상 괄호 열고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를 변기해줬었거든요. 한글로. 그랬었나요? 그때 썼던 게 인터넷 1인 미디어였어요. 누구나 인터넷 기반으로 손쉽게 제작을 해서 손쉽게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미디어, 라디오 방송이라는 뜻에서 인터넷 1인 미디어라고 썼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허지영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인터넷 1인 미디어인 셈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어떤 시간에 듣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이건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들은 좀 전략적으로 좀 아무튼 활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중요한 대목인데요. 어떤 시간을 주로 듣습니까? 주로 청취하는 시간대가 저녁이더라고요. 저녁. 네네. 그러니까 직장인들 퇴근 시간. 그렇죠.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듣는 사람들의 비율이 21%. 21%. 그리고 오후 1시 이후에 듣는 사람들이 19%. 꽤 많네요. 네. 그러니까 한 40%의 청취자들이 다 저녁 7시 이후에 팟캐스트를 듣는 거예요. 저녁 7시 이후나 오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녁이나 밤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듣는 비율이 3%. 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요? 네. 거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통계는
팟빵은 어디에서 낸 건가요? 네,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팟빵에서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 동안 600명의 팟캐스트 청취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고 그리고 주로 이것을 이제 듣는 장소도 이제 물어보니까 예.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운전하거나 직장에서도 한 17%가 듣네요. 일 안 하고. 이게 네. 그 예전에는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자가용 운전하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거나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라디오들을 많이 틀어놓는데 네. 그 라디오 청취층이 팟캐스트로 많이 옮겨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네. 어쨌든 100만 명의 청취자들을 좀 빼앗기고 있는 거니까 기존 공중파 네네. 라디오 방송들은 근데 이 100만 명이라는 건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게 엄청나죠. 팟캐스트라는 거는 직접 찾아서 듣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피니언 리더거든요. 소문들을 만들고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100만 명의 청취자지만 그 이상의 여론을 이제 만드는 사회 여론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 부분은 허지연 기자 네. 주장인가요? 분석인가요? 뭐 제 분석입니다. 예. 허지연 기자 네. 분석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근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인터넷 1인 미디어라고 했었고 이제 팟캐스트 숫자가 전체 규모가 한 4,000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만들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방송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네. 것 같은데 팟캐스트들의 수익 모델 그런 건 어떤 건가요? 글쎄 저도 그래서 이제 팟빵 이제 그 운영자와 그런 대화도 좀 나눠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네. 팟캐스트 방송에 붙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업들이 여기가 정말 광고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팟캐스트 광고 시장은 좀 초기 단계다. 네. 아직 미개척 상태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건 제가 기사에 담진 않았네요. 예. EJ라고 방송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제 기사에는 소개가 되는데 예. 여기가 팟캐스트 1, 2위를 다투는 방송이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남성 속옷과 관련된 광고를 한번 했었대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을 하자마자 완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판매가 돼가지고, 예. 이거 생각보다 이 광고 효과가 있구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그 EJ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의 제작비를 충당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정말 신기합니다. 예. 여기 방송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EJ는 이걸 방송 진행하는 분들이 완전 일반인에 가깝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 박사라는 분이 이제 계신데 이 박사. 네, 무슨 책 한 거 쓰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 이제 박사 뭐 이 작가 뭐 이렇게 있던데. 네네네네. 그래서 책을 이제 그분들이 쓰셨는데 그렇게 막 널리 알려져 있는 책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근데? 아니 그건 사실 그러니까 이동형 씨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예. 이제 김대중과 김영삼 관련해서 이제 쓴 책이 하는데 예. 하여튼 거의 일반인에 가깝습니다. 뭐 어쨌든요. 그리고 예. 이종우 씨라는 분, 윤종훈 씨라는 분, 이분이 네네. 이제 EJ의 이제 진행자이신데 예. 사실 우리보다 이미 더 유명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요. 막 그럼 뭐 이종우 씨라는 분 이랬다가 제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의 방송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네. 현대사의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들을 1년 넘게 아주 퀄리티가 높게 그런 방송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근현대사를 풀어내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방송이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네. 청취자들이 자발적으로 네.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방송이 안정되게 녹음될 수 있도록 녹음실을 마련해주자. 이런 취지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에. 청취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네. 이건 완전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협동조합이라는 건 그러면
그 뜻이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네. 자발적으로 몇만 원씩 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조합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조합을 설립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조합이 이제 스튜디오 겸 뭔가 카페 같은 것들을 그 홍대 근처에다가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녹음실을 마련해 놓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거기서 녹음을 하고 녹음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술도 먹고 뭐 이제 그러시면서 재밌게 어울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EJ가 그럼 새로운 영역을 하나 개척한 셈이네요. 방송이 어느 정도의 그 품질만 담보가 된다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청취자는 있는 것이고 팟캐스트도 그 청취자들이 뜻만 모은다면은 얼마든지 이 팟캐스트가 지속 가능한 모델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준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이 방송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방송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후원 요청을 한다거나 이럴 땐 얼마든지 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시사통이라고 김종배 씨 우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까지 그 이털남 이슈 털어주는 남자 진행하셨던 분이시죠?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독립하셔서 이제 새로 이제 그걸 하시는데 이것도 아주 인기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저도 봤어요 시사통. 예예예.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김종배 씨가 청취자 여러분 조금 후원을 해주시면 뭐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후원금이 아주 쇄도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팟캐스트 청취자들은 정말 이 팟캐스트 이 방송의 주인의식이 굉장히 높구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느꼈고 이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꼭 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정말 이 방송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고 그래서 제작비가 좀 필요하거나 이러면 자신이 먼저 좋은 방송을 해서 청취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런 게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참 독특한 매체가 아닌가. 여러분 토요팟도 사랑해 주신다면 이제 EJ 구독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동형 씨 등이 이제 함께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EJ와 또 우리 팟캐스트계에선 이털남을 통해서 이미 명성을 익히 널리 알려온 김종배 씨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방송이 팟캐스트만 괜찮다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델, 지속 가능한 모델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확인해 준 셈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 이동형 씨, 이종훈 씨, 윤종훈 씨는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1,200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도 대단하네요. 1,200만 월급 나오고 그리고 제작비 그리고 그 방송을 제작하는데 사실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 사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 좋은 방송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취재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팟캐스트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팟캐스트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들은 어때요? 시사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많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절대적 양으로는 사실 종교 방송들이 조금 많고요. 종교 방송. 그런데 이제 종교는 이제 좀 이렇게 듣는 층이 한정되어 있어서 방송의 숫자에 비해서는 청취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사 방송들이 대신 이제 만드는 방송들마다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는 편이더라고요. 시사가. 네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파나 뭐 다른 기타 주류 매체에서 워낙 이제 그 들을 수 없는 이제 차단된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어떤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통로로서 이 팟캐스트를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겠죠. 팟캐스트가 사실 신문하고 활자 매체하고 경쟁하는 매체는 아니거든요. 방송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인터넷 1인 미디어라고 해도 방송이니까 팟캐스트가 지상파 방송 3사라고 하는데 뭐 종합편성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리고 또 뉴스 퀄리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에 어떻게 뉴스가 될 수 있나? 이거 이념을 떠나서 이제 그런 형편없는 수준의 뉴스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들려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실망한 상당수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팟캐스트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시사 팟캐스트가
네. 흥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이게 낙검수가 사라지면서 팟캐스트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제 봐왔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낙검수라는 아주 거대한 대로는 팟캐스트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대로가 생기면서 여러 그 오솔길들이 함께 깔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 대로는 비록 사라졌지만 여러 다양한 수천 개의 오솔길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오솔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가 낙검수가 팟캐스트를 알렸다면 팟캐스트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들은 이 수많은 오솔길들을 개척해가고 있는 진행자와 청취자들이 아닌가. 그런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취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또 멋있는 표현을 갑자기. 네, 제가 가끔은 멋있어지기도 하는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 대로를 개척한 팟캐스트계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죠. 김어준 씨도 곧 돌아온다면서요? 그러게요. 다음 주 진짜 여러분 진짜 반가우시겠네요. 다음 주에 저희 한겨레 TV에서 제작하는 다음 주?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첫 녹음이 있다. 녹화? 녹음? 네,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녹화겠죠. 네네네. 그래서 김어준 씨가 저희 한겨레 기자들과 함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저희 토요팟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지 않을까 팟캐스트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김어준 씨가 돌아온다면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팟캐스트에는 물론 가끔씩 특강은 하긴 하지만 팟캐스트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는 이제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김어준 씨 돌아온다면 또 게다가 우리 한겨레 TV를 통해서 돌아온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토요팟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그 양 날개로 같이 한번 날아봐야죠. 네, 한겨레가 만드는 토요일의 특별한 팟캐스트 토요팟 8회는 오늘 탐욕의 제국에 얽힌 이야기와 팟캐스트의 오늘 허지연 기자, 김민경 기자 등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좀 더 풍성한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